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성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계신가요? 가치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사실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자산관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머니맨과 함께 고민해보시죠. 자산관리 편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you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수요일 1시간 동안 종합 자산관리 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전국의 곳곳에 있는 캠핑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미 또 예약이 다 찬 곳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미리미리 좀 6월 달부터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적지 않으신데요. 휴가 가기 전에 맘 편히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가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어서 저희와 함께 좀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니맨과 함께 좀 점검을 해보실 텐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산관리와 관련된 질문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머니맨 SNS 경로 들러오셔도 됩니다. 24시간 열려 있어요. 즐겨찾기 아직 못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접속해 주셔서 별표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늘 궁금하시다면 항상 이곳으로 쪽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모의 종합 자산관리사 스타포인트 최유진 수석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름입니다, 연구원님. 네. 저 오늘 되게 두꺼운 옷 입고 오는데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계속되게 입고 나온 것 같아서. 오늘 날씨가 또 네. 낮에는 무지 덥거든요. 네. 대구가 29도, 30도까지.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네, 이미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네. 맞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죠.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어요. 어땠나요?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 막 엄청 타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머리도 자르고 되게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예쁩니다. 네, 헤어스타일도 감사합니다. 좀 바뀌시고. 뭔가 네. 마음에 신경의 변화가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더워서 잘랐거든요. 제 성격처럼 네, 시원하게. 근데 주변에서 다들 여자들이 보통 머리 자르면 그쵸. 뭔가 이별을 무슨 일 있나? 하거나 네, 심경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예쁜 미소로 화답을 해주시네요. 최유진 수석 연구원과 함께 자산 관리 또 시원하게 1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돼 있어요? 네, 오늘도 사실 지난주와 비슷하게 제가 뭐 자산 관리라고 하면 워낙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렇죠. 매주 여기 나올 때마다 그 고민 많이 주제를 어떤 하시죠. 걸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 공무원 분들을 위한 이제 자산 관리라고 하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도 풀어졌죠. 조금 더 딱딱할 수 있는 뭔가요? 증여세 관련된 세법. 네, 세법이죠. 사실 세법은 뭐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 처음에 머니맨 출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기존의 뭐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세법적인 거, 뭐 법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통합적으로 되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요즘에 이제 자산관리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얼마씩 넣고 네. 자본 수익을 어느 정도 받는다에 따라서 수수료도 제가 잘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세법도 사실 이제 절세도 자산가 분들한테는 근데 굳이 또 요즘 트렌드에는 물가 상승이 오르고 있어서 개정되기 전에 세법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자산가 분들의 이제 그 전유물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네. 관련된 이제 금융 상품이라든지 뭐 절세 꿀팁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여세 특집입니다. 사전 증여 특집으로 오늘 그 세테크에 있어서 꿀팁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기대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증여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수많은 이제 뭐 세금과 관련된 뭐 팁들이 많이 있지만 네. 증여 요즘에 뭐 많이 한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씀대로
부자세 아니야? 이런 오해 그쵸, 하거든요. 부자세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보통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고 하면은 뭐 부자세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주변에 그런 제가 오해를 할까요? 20대에서 40대 정도까지 네. 얘기를 하면 전혀 나랑은 다른 세계 나는 상관없어요. 받을 돈 없는데 네. 저도 사실 이제 처음에는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이고요. 예.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로 인해서 이제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네. 성격 자체가 다른데 예. 보통 이제 상속 증여를 같이 보고 그걸 좀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셔서 맞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제대로 알고 가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좀 그 상속세보다는 증여세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그 과세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조금 더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속세는 과세 대상이 이렇게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제 사후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나서. 간 다음에 이제 이전을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로 인해서 수증자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생전 이전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기준으로 전에 주는 게 증여고 그 후에 하는 게 이제 상속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진짜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돌아가시기 이전에 네. 뭐 내가 노동을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네. 현금을 받게 되거나 그 외의 것들을 자산을 받게 됐을 때 그쵸. 그렇죠.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모호한 경계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이게 같아요. 뭐 5만 원을 증여를 받았던 1,000만 원을 증여를 받았던 증여세를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뭐 몇십억 몇백억의 자산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세금을 한다고 붓는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세법상 5천만 원까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자녀한테는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 이렇게 네. 자녀한테 보통 증여를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근데 그 과거에 사실 응답하라 1988 세대 때 보면은 네네. 그때 나오잖아요. 그때는 음마 아파트가 거의 뭐 5천만 원 정도. 지금 대치동에 그렇죠. 그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십몇 억인데 네네. 그때는 이제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어서 그때 이제 태기 아버님이 예. 태기가 이제 상금 타고 오니까 5천만 원으로 뭘 해야 될까라고 이제 아버님들끼리 얘기하는 맞아요. 드라마 씬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5천만 원 그때 세법으로도 그런데 그 이하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한 채 값이 5천만 원이라서 증여세 자체는 정말 부자세다. 서민들한테는 그랬겠네요. 중산층인은 아예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네. 연봉 자체가 이제 뭐 5천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간다는 거 있으니까 그쵸. 물가 상승을 반영했을 때는 이제 증여세도 그 고액 자산가 분들의 이제 전유물이 아니라 중산층 분들도 좀 이런 거를 대비를 하셔서 가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이제 증여 재산의 이제 공제 한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배우자 간에 네. 이렇게 뭐 부동산이든 뭐든 이런 게 하시면 6억 원까지 가능하고 공제가요. 그렇죠. 직계 존속. 여기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쉽게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5천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는 지인분은 고객분은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 앞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신흥국이 우리가 더 커질 이제 거라고 응팔 때 이제 그 시대처럼 2, 예. 30년 이상이면 훅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쵸. 1,000만 원, 2천만 원씩 이제 직접 이제 그 해외 주식을 이렇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성년자들한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예. 그리고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저기 표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10년 합산이라는 이게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10년 합산이라면 보면은 이제 되게 그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되게 행복한 얘기지만 네. 저희가 이제 아버님들한테 각각 네. 이제 저희 뭐 2천만 원을 먼저 증여를 받았다고 쳐요. 네. 근데 이제 향후 5년 이후에 네. 추가로 앵커님 한 7천만 원 정도 아버님이 아버님 저희를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또 받았다고 받았어요? 치면은 그 10년 안에 받았던 게 총 2천만 원 이렇게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합산하는 가격이 이제 9천만 원 증여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합산해서 이 그 공제 한도에 의해서 세율을 매긴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공제 한도라는 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지만 이 가격까지는 비건
비과세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세금을 이제 매기지 않고 그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제가 그런 꿀팁들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10년 합산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하기보다는 네.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녀분들한테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10년 합산 단위로 이제 그런 세율 한도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말해주신 김에 사례를 또 행복하게 들어주셨잖아요. 9천만 원을 그럼 10년 안에 받게 돼요. 네. 그러면은 직계 존속이죠?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네네. 여기에서 그러면 5천만 원을 빼고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시니까 네.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 원인데 네. 5천만 원까지는 하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예, 한다. 과세를 해서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나랑은 아직은 좀 관련이 없던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증여세와 관련돼서 세금을 부과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있다면서요. 국세청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증여세 신고세액이 나오네요. 보면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저는 받을 일도 없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매년 우상향으로 계속 네네. 급증하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그렇죠. 자산 그런 가격들 네, 그런 특히. 것들도 좀 이제 무시를 못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분 나랑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예. 이런 것들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 또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 아니면 이제 지금 저희가 결혼 정년기잖아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 저희 또래 때 신혼부부들 제가 자산관리도 많이 해드리는데 보통 약간 이제 집을 마련하는 전세 보증금이나 그런 것들은 증여를 통해서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고액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럴 때 그 금액을 보면은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니까. 그쵸. 전세금만 해도 몇 억씩 되니까 맞아요. 그게 더 이상 이제 엄청난 고액 자산가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증여세도 지금은 물가 상승에 반영을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그래야 사전에 되는구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 진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증여세 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증여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네. 꿀팁 세 가지를 먼저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음. 실제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의 기간을 활용하는 게 네.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릴 10년 합산 기준. 네네, 요 합산 기간이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2천만 원, 제가 아까 들었던 예인데요. 네. 2017년에 이제 2천만 원을 증여를 자녀한테 하고 난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나 7년 뒤, 그러니까 10년 안에 또 재차 이제 7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은 총 기간 이제 그 10년 10년 아니고 동안? 9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된 그렇죠. 거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과세를 하게 되고 아까 이제 직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그 한도가 있으니까 공제 한도가 있으니까 그 이외에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10년 나눠서 단위로? 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 10살, 뭐 네. 20살, 뭐 30살 많아서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100세시 되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법이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인구 구조라든지 사회 환경을 반영을 해서 이런 게 좀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뭐 더 이런 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하시는 게 꿀팁이다. 예,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년 합산과세 기간을 최대한으로 또 활용하는 거 어릴 때부터 또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께는 또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꿀팁은 뭐예요? 네, 다음은요.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거나 오를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먼저 증여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증여로 신고되는 시점의 가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세평가,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네. 신고하는 시점에 이제 증여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주식을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게 이제 전제로는 뭐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우량주들라고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네. 5천 원짜리 지금 한 주당 5천 원짜리 주식을 이제 몇 주를 뭐 이렇게 자녀분한테 네. 증여를 했다고 치면 그게 예를 들어서 향후에 뭐 5만 원이 되거나 이렇게 한 주당? 그렇죠. 그렇게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뭐 그 종목별로 그 이제 다 그 옥석은 잘 가려야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팔의 이제 비교를 잘 해보다 보면은 네.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1985년도 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주당 얼마였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지금이 거의 너무 잘 가고 있어서 그때 얼마였을까요? 100만 원 됐나요? 아니요. 3,000원대였어요.
와, 3,000원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상황으로 이제 그 200 몇십만 원대잖아요. 근데 네. 뭐 많은 전망 이제 증권사에서 굉장히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고 있는데 그렇죠. 뭐 280만 원대, 300만 원대까지 300만 간다고 원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얘기 나오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같은 글로벌의 이제 그런 티어들 있잖아요. 뭐 그 인텔이라든지 이런 곳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아까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 600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만약에 증여세를 신고를 해서 그 증여를 했다고 치면 네.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그게 230만 원이나 200 몇십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3천 얼마에 된 걸로 이제 본다는 세금은 네. 거기에 책정이 된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5천 원으로 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5만 원이 된다고 치면은 네. 나중에 세금은 5천 원, 5만 원이 됐어도 5천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네네. 시세를 책정을 해서 증여됐던 시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이 토지가 오를 거다, 주식이 오를 거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그런 자산들을 먼저 두 번째로는 하시는 게 좋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반대로 이제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러면 주식이라고 다 오르면 다 주식하지 누가 안 해? 그러면 반대의 경우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로 만약에 큰 순실을 보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속된 말로 이제 많으시죠. 물렸다고 얘기를 그쵸. 하는데 그럼 반등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네. 아 이런 이참에 어차피 길게 보면은 오를 오를 종목이니까 이참에 좀 싸게 자녀한테 증여를 하자 이런 오.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고 나서 우리 딸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그쵸. 세금 문제로 따진다면 이 그쵸. 기업이 믿을 만만 하다면 그때를 주는 게 더 낫다는 제가 거네요. 보통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네. 종목의 진단을 받을 때 네. 이거 손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보통 싱글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자녀를 두신 네. 이제 그 고객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로 이제 증여하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손절을 할 때 보통 이 회사에 대한 매수 이유가 없고 그냥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절을 하는 게 적절하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회사 가치에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는 증여에서 또 순서가 꿀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자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 순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꿀팁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게 부동산,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나 사실 직장인 분뿐만 아니라 네. 우리들이 이제 다 바라는 게 불로소득이잖아요. 뭐 그쵸. 이제 뭐 월세라든지 이런 이제 수익성. 어느 정도 뭔가 이제 그 투자 자산이 있고 거기에 네. 대해서 매달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수익형 자산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순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친 소유 이제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 있고 네. 이거를 그 아드님이나 이제 따님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요. 네. 이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이제 그 세금을 부과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 그리고 네. 나서 예를 들어서 매달 그 상가로부터 월세가 나온다든지 그렇겠죠. 오피스텔로부터 월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받은 아들이나 따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아. 증여하는 사람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익 이전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보유세 같은 것도 계속 이제 내게 될 건데 증여를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제 수증자가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세금 분산 효과도 굉장히 여기서 또 중요하다는 그렇죠. 팁이네요. 네네.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이제 기억하실 게 10년의 그 기간을 활용하는 것. 이제 두 번째로는 자산이 이제 내가 오를 이제 앞으로 것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전제하에 있는 자산을 먼저 증여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수익형 자산을 증여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둬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증여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꿀팁부터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여기에서 뭐 부동산 수익형 자산도 잠깐 등장을 했고, 뭐 주식도 등장을 했고, 네. 이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네. 특히 뭐 금융상품일 경우엔 더 많이들 증여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분화시켜서 살펴봐야 될 것 오늘 같아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 네.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는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은행을 살펴보면 네. 요즘에 이제 복합금융 정보가 있으니까 그 은행을 가더라도
이제 증권사나 보험사랑 연계가 돼서 이런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은행 업무만 보고 이제 본다면 그런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는 그 이제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는 은행에서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 투자보다는 저축의 개념이 그렇죠. 크잖아요. 예적금 예, 많이 그래서 하니까. 예적금으로 만약에 이런 나중에 그 물려줄 거를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가 상승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그렇게 오를 거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앵커님도 기자도 같이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대출금리는 그렇게 은행이 빨리 올릴 수가 없는데 네. 그렇다고 예적금 금리는 또 그렇게 빨리 탄력적으로 오르지 반영이 이렇게 않거든요.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이제 증여를 한다고 하시면 사실 이제 그 대행 서비스는 누리실 수는 있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좀 극대화되기보다는 네. 지금 저금리 시대 때는 은행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는 비효율적일 수 비효율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증권사는 어때요? 증권사는 아무래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투자가 되니까 아무래도 은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세법상의 뭐 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히 메리트는 딱히 없지만 네. 은행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제 저축이냐 투자냐 이 네. 개념의 차이일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오프닝 멘트 때 워렌 버핏 이제 투자의 대가인 맞아요. 워렌 버핏의 이제 그 명언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 이제 증권사에서 그 어떤 이제 특정 그 투자 이제 자산 이제 투자 자산 이제 자문 운용사 아, 그런 네네. 죄송합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스노우볼 전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스노우볼이라고 하면은 예, 워렌 버핏이 되게 명언을 남겼었잖아요. 그렇죠. 그 산 위에서 눈덩이 작은 거를 뭉쳐서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크게 안 되겠지만 복리의 마법으로 나중에는 저게 떼굴떼굴 맞아요. 굴러서 기하학적인 이제 그 숫자로 엄청 커지게 된다. 불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과 배당금의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꿀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주당 5,000원인데 네. 나중에 한 주당 5만 원에 배당금까지 붙게 되면은 이때 기준으로 신고가 되는 거고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의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제 방송에서 그 시청자분들이 추천주도 종목을 보시고 추천주도 보고 공부도 하시고. 뭘 해서 내가 그렇게 자본소득을 올릴까 맞아요. 아니면 우리 자식한테 어떤 주식을 기업을 줄까. 뭐가 대물려 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 자문사들이 이런 전문적인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로 이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량한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탐방도 가보고 뭐 애널리스트 분석도 분들이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전문 인력이 있는 회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 게 요즘에 되게 좀 자산가 분들뿐만 아니더라도 뭐 1억이라든지 2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워렌 버핏의 이제 그 명언이 또 나오는데 증권거래소가 폐쇄한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을 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거를 다들 이제 상장 폐지를 할 것 같은 그 종목을 알고 사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다 보니 이 회사 되게 알고 보니.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왜 재무구조가 안 이러이러한 좋았고. 그렇게 재무구조 안 좋거나 뭔가 어떤 계약이나 위기가. 뭐 수주가 취소되거나 네. 계약이 파기되거나 이러한 리스크들에 의해서 뭐 오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이제 줄이려면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네. 주식을 이제 잘 운용할 수 있는 걸로 증여를 하는 게 기왕이면 네. 예, 좋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노우볼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스노우볼 효과를 활용해서 이제 증여세에 있어서 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네.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네,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세법적으로는 크게 메리트가 따로 없지만 네네. 지금 이제 어차피 여기서 이제 스노우볼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이제 그 인사이트가 있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꿀팁의 두 번째 해당되는 네. 건데 5,000원짜리가 몇 년 후에는 5만 원이 되거나 10만 원이 되거나 아까 삼성전자의 예처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몇백 주가 배가 몇십 이렇게 배, 네. 올라갈 수도 있으면 그때 신고한 시점에서의
가치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스노우볼 전략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들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고객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신탁으로 뭐 1억이라든지 몇 억 그 증여하실 금액을 정하시면은 네. 그런 것들을 그 투자 자문사에서 운용을 해줘요. 그래서 무작정 그걸 돈을 사서 막 리딩을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가치주들이나 뭐 성장주들이 크게 뭐 움직이기 좋지 않으면 네. 오히려 그 고객분들이 증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은 아예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 타이밍이 오거나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는 시점에 그런 전문가들이 사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 증여도 예, 하고.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이제 구조의 상품들이 요즘 증권사에서는 약간 트렌드로 하나에 잡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은행에서 해주는 증여세 신고 이제 대행 서비스는 네. 그 기본적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자녀의 사전 증여 목적으로 하는 거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잘 운용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증여세 신고 서류도 같이 이제 제출을 하는 아, 게 네네. 예, 좀 트렌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세 가지는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그 회사가 그 투자 자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가치라든지 비전인데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제 직접 그런 이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증여자산 가치 하락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모든 지금 내가 사는 아무거나 사서 주는데 누구누구야 이거는 나중에 몇십 배, 몇백 배로 오를 거니까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될지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분들은 사실 네.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들이 회사도 탐방해보고 그쪽이랑 다 이제 잘하는 주담이랑 얘기를 하는 인력들이 이런 일본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왕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꿀팁에서 네. 2번에 해당하는 걸로 오를 수 있는 우상향으로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투자형 그리고 고배당주 그 워렌 버핏 스노우볼 전략 자체가 이렇게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것과 네. 플러스 배당까지 있으면은 고배당, 네. 그 나중에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게 되게 크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이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개인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단기로 대응할 거, 중기로 대응할 거, 뭐 장기로 가져갈 거, 그리고 테마주인지 예수금은 얼마나 비중을 두고 거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회사가 증여를 했을 때 나중에 최대 이제 그런 그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전략으로 네. 많이 짜주기 때문에 그런 네네. 이점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세무신고 무료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5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네. 적은 금액도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증여세를 신고를 하는 게 좋은데 그쵸. 보통 개인분들이 이런 거 국세청에 뭐 요즘에는 간소화됐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쉽게 혼자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되게 번거롭고 어렵고 뭔가 맞아요. 막막하잖아요.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영 하나 더 쓰거나 맞아요. 적게 쓰거나 했을 때 나중에 오히려 뭐 그런 페널티가 물게 되면 무서우니까 네. 전문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무료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토탈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엄마가 많이 돈을 못 모아놨다, 아빠가 많이 못 모아놨지만 이게 지금 100만 원 얼마치 사두면 네. 나중에 1억치가 뭐 10억치, 100억치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뭐 좋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도 나중에 이제 자식이 있게 되면 네. 어린이날에 네. 이렇게 굉장히 좀 진짜 우량주 기업 주식을 이렇게 짠 하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로망이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내 주식, 내가 투자할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누구에게 선물로 줄 주식을 고르는 게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렵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증권사의 컨시어지, 이건 증권사에서만 다루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그 토탈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서도 이제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네. 서비스를 누리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이거는 은행증권보험사든 저런 이제 일반적인 세무 이제 대행 대행 서비스는 서비스는 해주고. 다들 해주고 예,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는 사실 차별화될 점이 별로 없는데 운용 스타일과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그 네. 결과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제가 응답하라 1988 너무 재밌게 봐서 저도 좋아했어요. 예, 그 비교를 하면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것 네, 같아서 네, 네. 그때 혹시 그럼 그 씬 생각나세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드렸던 건가요? 이제 태기가 5천만 원의 상금을 가지고 왔을 때 아버님들끼리 누워가지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 5천만 원을 태기 아버님은 어떻게 운용하는 게 나중에 좋을 것 같냐. 지금 당장 필요는 없지만 뭔가는 해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성동일 씨가 이제 나왔을 때는 은행원이셨죠? 은행원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은행 금리가 혹시 드라마상에서 나왔는데 거의 기억나세요? 두 자릿수였다고 그쵸, 기억이 나요. 17%, 18%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재테크나 자산관리열을 안 올려도 은행에만 따박따박 넣어놔도 돈이 금리가 예, 잘 이제 모아지고 불려지는 그랬죠. 그런 시대였는데 네, 네. 사실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 성동일 씨가 그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코스피가 1000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 물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주식 사고 이러면 안 된다. 은행 금리가 높으니 은행에 넣어서 나중에 태기를 주든지 뭘 하든지 해라. 라고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금리는 떨어졌지만 이제 계속 복리로 30년 동안 굴렸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 전 그때 한 기사에서 어떤 기자분이 그런 걸 비교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한 30년 동안 그게 한 2억 5천 정도 됐어요. 5천만 원이. 근데 그걸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원짜리 이제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샀더라면 네. 10몇 억이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정환이 아빠가 목이 아팠지만 허리가 네, 네, 아팠지만 병원에 누워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되게 재테크나 자산 관리에 밝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내 친구가 삼성전자랑 한미약품이랑 태평양 그렇죠. 오. 지금의 아모레퍼시픽이죠. 네, 네. 그 세 개를 나눠서 골고루 담으면 나중에 애들 호텔에 이제 결혼도 시킬 수 있고 유학도 보낼 수 있고 한다 하더라 뭐 약간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만약에 생각해서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삼성전자만 주식이면? 해도 거의 몇백 배가 올랐으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예, 그렇고. 가장 근데 이제 한미약품도. 전제는 뭐냐 그 세 군데 모두 다 회사가 굉장히 우량하고 잘 성장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정한이 아빠가 했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회사별로 은행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게 5천이 2억 5천이 된 게 어디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간 대비 또 물가 상승을 이게 감안했을 몇백 배가 때. 됐다고 하면은 완전히 좀 배가 다른 아플 이야기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증여라든지 상속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100세 시대 때 길게 보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네.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제 투자는 필수가 됐으니까 그 금융회사별로도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자면 네. 나중에 제가 후에 말씀드린 거는 상속세에 관련된 건데 보험회사 쪽은 상속세를 이제 그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 증여에 관련해서 사전에 하는 거는 은행과 증권사 중에서 비교를 할 거면 활용해서. 굳이 할 거면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오늘 특집 자체가 이제 증여세 특집이긴 하지만 네. 상속과 증여를 그냥 사전에 그 재산을 주는 걸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증권사랑 보험사랑 적절히 섞어서 그런 플랜을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오.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보시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셨죠?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사전 증여에 있어서 가장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까지도 전해드렸어요. 사전 증여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요, 머니맨으로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알려드린 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 계속해서 함께 하니까요. 사전 증여,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 궁금증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특집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증여세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팁은 그래도 알겠다. 네. 근데 그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세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쵸, 많이 어떻게 어려워하죠. 계산을 하는 거고 네. 얼마고 뭐 이런 거 머리 아파하시거든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증여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아까 10년 기간 활용하는 것처럼 네. 꾸준히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길게 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러면은 그럼 꾸준히 얼마씩 하게 될 때 이게 합산이 되면 어떤 식으로
세법이 계산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증여받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수증자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빠고 그 딸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일 인물한테 10년 동안 이제 받게 되면은 오. 그거에 대해서는 합산을 해서 증여세를 가산을 하게 돼요. 오, 네. 그 말인즉슨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게 좋냐? 네. 동일인은 그럼 어떻게 그 우리가 분류를 하게 네, 되냐면 네, 네. 그러면 엄마랑 아빠는 같은 동일인으로 보는 거죠. 법에서? 네. 그리고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따로 주고 엄마가 따로 주고 할머니가 따로 주고 할아버지가 너무 따로 좋겠다. 주면 네. 이거 그러면 다 겹치는 거 아니니까. 다 따로 나오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직계, 존속, 비속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조부모님이 아닌 그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안 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서는 조금 그 예외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가장 베스트인 거는 동일인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받으면은 아, 뭔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콩가루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방송 사고인가요? 죄송합니다. 어떡해. 네,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받아서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또 이렇게 깨알 팁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증여재산이 이제 합산됐을 경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요. 네. 뭐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해서 크게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건 또 정말 배제를 해줘야 그쵸. 되거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그렇게 합산을 잘못했을 때 불이익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네.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네, 모르겠네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네. 나와주세요. 나왔네요. 바로. 네, 일단은 이제 여기 네. 보시면 증여세 이제 과세 표준 자체는 이렇게 이제 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높은 세율로 이제 1억 과세를 하기 10%. 때문에 네. 증여 자산을 합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 1억 원, 1억 원 이렇게 하면은 증여세율은 저렇게 10%로 정해져 있는데 네. 이걸 만약에 합산해서 만약에 7억 원으로 받게 되면 30%까지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눠가지고 하는 게 계속 좋다는 거죠. 금액을 나눠서 1억 원이랑 7억 원으로만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1억을 그러니까 7억을 1억씩 나눠 가지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간 아까 그런 이제 10년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네. 안 겹치게끔 하면은 10%로 끝날 것을 그냥 모르겠고 이번에 기회다. 그냥 7억 한 번에 한 방이야. 그래서 딱 하시면 선물 10%가 해면 아니라 30%가 30%니까 20% 정도의 그런 이제 그 아. 세금상의 불이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합산 금액 기준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합산 기간으로 이제 기간과 과세가 금액들 되는 거네요. 같이 이제 보면서 전략을 네네. 세우셔야 한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로 봤을 때는 이제 증여세 과세 기준표를 보시면 네. 아까 그 궁금해하셨던 예를 들어서 기간 10년을 활용을 했을 때 2천을 먼저 받고 네. 나중에 이제 뭐 7천이다 이렇게 했을 때 9천인데 네. 그 이후에 1억 원까지는 이렇게 세율이 10%고 네. 무진 공제도 따로 없어요. 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1억 원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분들이나 이 정도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땅이든 뭐 이제 주식이든 여러 가지 자산의 형태로 물려줄 수 있는 게 1억 원은 요즘에 물가 상승을 앞으로 간다 가정하에서는 다들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아까 이제 국세청 자료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맞아요.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 20%에서 50%까지 굉장히 세율이 크거든요. 말 그대로 나라에서는 근로소득,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해가지고 받아가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과세하는 크게 매기네요.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과세 표준을 이제 알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합산 과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은 네. 실제로 이제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게 되면은 네. 증여세 합산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할머니, 예, 아버님 그쵸. 뭐 이렇게. 그 동일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은 분. 조부모님과 이렇게 아버님 통해서 이제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까 10년 동안의 기준은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일인이잖아요. 근데 동일인. 동일인이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쩍쩍 받으면은 저런 거에 대해서도 그 아까 받는 한도 구간을 나눠서 이제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3억 원, 예를 들면 3억 원을 부모 한 부모님한테 받는 것보다는 네. 조부모님한테 뭐 1억 1억 원. 원, 뭐 이런 나눠가지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받는 게 훨씬 아. 세법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팁을 살펴봤을 때 내가 네네. 받는 거, 그러니까 말씀해줬지만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월세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 하실 때도 수종자 입장에서도 서로 같이 세금을 좀 나눠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쪽 그렇죠. 측면에서도 또 팁이 있지 않을까요? 네, 수증자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일단 여러 사람한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자녀 혼자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아들이나 며느리 같은 이야기예요. 네, 손자 등한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더 이제 네. 좋은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실 아까 알려드렸던 세 가지 팁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일맥상통한다고 많기 볼수 때문에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드님, 그러니까 수증자 입장에서도 그 나중에 그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으로 안 가고 아. 수증자가 떠안기 때문에 네, 또 네, 이제 네.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증여를 안 하고 아버님이나 그 어머님 그리고 조부님이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과세가 계속 물게 될 텐데 조금씩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떠넘기는 게 아니라 뭐 좋은 거죠. 네. 그 자녀도 좋고, 분산해서. 예, 손주도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나눠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나눠서 받는 게 좋다. 네. 이런 전략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증여 플랜은 미리미리 세울수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증여세 합산과세 절세 팁. 그러니까 빨리 증여할수록 부담이 줄어들고요. 나눌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 아까 이제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상속과 증여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이번에는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혹시 하늘나라로 떠난 뒤에 상속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봐주세요. 일단은 이제 아까 상속세랑 증여세 차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네. 나오네요. 일단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 자체는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사후인지. 대한 이제 그 차이인데요. 예. 일단은 그 알기 쉽게 저희가 이제 같은 보유 재산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증여세랑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총 이제 상속 재산이 36억 그리고 보유 재산이 36억일 경우에 네. 먼저 이제 사후에 물려주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세율이 총 상속세가 13억 4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세율을 곱했을 때요. 예, 그리고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게 이제 다른 건데 일단 이거는 이제 증여세랑 비교를 해보고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네.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유자산이 이제 36억일 때 사전에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은 과세 표준 12억 아까 그 표에 보였던 것처럼 예. 거기서 세율을 해서 상속세가 3.2억 이제 3.2억 3억 2천. 3억 2천 그러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아. 그게 그 점이 일단은 세법상으로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은 뭐가 네.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각자 책임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연대 책임과 각자 책임은 말 그대로 이거는 연대는 뭐예요? 일단 이게 다 묶여서 그룹화 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너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너가 더 해 이런 식으로 그 비중을 내부에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듯이 네.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증여를 개별로 끝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이렇게 일단 차이 크게 좀 살펴주셨어요. 네. 오, 상당히 또 느낌이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증여세와 상속 플랜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초반에 또 완전히 또 이야기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계획 자체를.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증여 자체는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100세 시대고 그 오래 사는 것 이제 트렌드고 어떻게 보면은 장수하는 게 리스크라고 할 정도로 하니까 네. 사후에보다는 뭔가 사전에 증여하는 게 더 이제 비중이 큰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상속세는 별로 비중 안 둬도 의미가 되는 없는 거 아니냐? 거냐. 뭐 그 별로 트렌드에 맞춰 가는 게 아니니까 대비를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개념이냐면 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개념이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속세나 이런 이제 그 세금을 내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유동자금도 굉장히 확보를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예전에 어떤 사례로 신문에 되게 크게 났었거든요. 네. 어떤 이제 자녀들이 그 증여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받지 못하고 네. 부모님이 그 건물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네. 그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워낙 그 건물 자체의 자산 가치 평가가 크다 보니까 네. 그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막 엄청난 그 몇십억에 대한 그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네. 그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재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건물이 못난이 팔아야 건물로 잘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만큼 떼간 거예요. 무슨 케이크 조각 자르듯이. 실제로 이제 그건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못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저 건물은 왜 저런 노른자 땅에 건물을 저렇게 밉게 일부만 저렇게 잘라놨을까라고 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자녀들이 상속세가 이제 그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인 뜻은 뭐냐면 없으면 그냥 안 받고 말죠. 근데 사실 건물 자체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훼손하게 되면은 가치 자체가 건물에 대한 가치 자체가 이제 네. 떨어지게 될 뿐더러 뭔가 그 가치를 지키려면은 그런 재원이 만약에 마련되어 있었다면은 네. 그 재원으로 상속세를 자녀들이 편하게 내고 그 건물에 대해서 네. 이제 자산 가치를 유지를 하거나 더 이제 상승시키면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후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사후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그 종신보험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큰 덩이로 그 이제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은 사후에 이거는 그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너무 분쟁이 클 것 같으니 그렇게 자녀들끼리 나눠서 이제 연대 책임을 지게끔 하겠다라고 네. 하는 자산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속세 쪽으로는 그런 종신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사 상품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네. 그 많이 대응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네. 생전에 하실 때는 증권사를 통해서 증여세 쪽으로는 조금 아까 그 알려드렸던 절세 꿀팁 3가지를 네. 병행을 해가지고 그 나중에 자산의 가치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네.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투자를 하면서 운용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그 후에 이제 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에 대해서 네. 자산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 줄이지 않고 지키는 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네.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보험사의 상품들을 적절하게 같이 활용을 해서 대비를 이제 믹스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네. 사전 증여에 있어서는 절세 팁을 쭉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자산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가져가면 좋다. 특히 뭐 증권사를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네네. 근데 상속세에 있어서는요. 사실 뭐 세금 부담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한 자녀들의 예시를 들어줄 정도로 절세 측면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뭔가 팁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절세에 대해서 이제 뚜렷하게 있는 팁이 아니라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팁이 굳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유동성 확보의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이들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상속세 네.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절세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네. 큰 그런 자산 가치가 큰 것들에 대해서 훼손시키지 않고 잘 이제 물려주거나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적절하게 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어르신들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특히 자산가이신 어르신들. 그쵸, 예. 그렇다면 내 자산을 손상시키지 않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포트폴리오 전체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예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로 이제 그 표를 좀 보면 공제액이 이제 큰 상속세고 공제액이 작은 증여세입니다. 일단은 표를 보시면 이게 네. 상속세의 공제 한도고 공제액이고 이제 증여세의 공제액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일괄 공제가 5억 원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거 별로 나오는데 네.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요. 네, 저기는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배우자는 최대 이제 6억까지 6억 원. 가능한 건데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이제 상속 공제는 최대 2억 원,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는 최대 5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상속 플랜에서 네. 그런 보험사 상품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가업을 물려줘. 이 회사에 대해서 네네. 오너 2세, 재벌 2세, 3세 이런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회사가 그 오너가 이제 사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녀들이 대비가 안 돼 있다면 회사가 뭔가 뭐 일부 매각을 해야 되거나 청산을 해야 되거나 TV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 네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건물 같은 게 굉장히 가치가
가치가 이제 좋게 평가되려면 그게 유지가 되고 보존이 돼야 되는데 네.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녀들이 이제 그거를 못 내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 자산의 일부를 떼가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 그 자산의 가치를 훼손시키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건물도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비쌌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나서는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네. 이런 자원에 대해서 조금 상속세 플랜으로 대비를 해두셨다면 네. 자녀분들이 그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이제 플랜 그 이제 상속세를 내고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회사라든지 건물을 아름답게 이제 보존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네. 그거 이제 기존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건물이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떼가는 것도 훼손이 되고 가치도 이제 250억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네, 가정을 네. 하게 되면은 이제 고인이 물려준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나중에 올라갈 거로 보는 그런 것들은 적은 금액으로 사전에 네, 조금씩 네. 하는 게 좋지만 이미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자산이나 뭐 이제 유동성이 적은 이런 네. 것들은 지키는 걸로는 상속세 플랜으로 그런 상품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각각 개인분들의 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가라고 하는 기준이 맞아요. 뭔가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뭐 10억 원의 뭐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든지 매달 뭐 1,000만 원 이상의 뭐 그 캐시플로우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자산가라고 하는데 네. 이게 물려받을 게 건물이냐 뭐 회사냐 그리고 주식이냐. 아니면은 뭐 주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그렇죠. 플랜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하나 딱 특정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권사와 보험사의 상품들을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활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개개인별로 자산 어떤 현황 자체가 너무나 다르고요. 또, 그 자산 규모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한번 플랜을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또 저희 머니맨이 그런 쪽으로 또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증여 플랜, 상속 플랜, 나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플랜을 세워야 될까? 고민 있으시면 바로 저희 머니맨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상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도 좀 가득 채워주셨어요. 어느덧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최유진 연구원과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제 무렵이 되니까 다시 또 선선해지는 것 같죠? 종합자산관리편으로 1시간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부자 될 수 있는 방안들 논의해서 공부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은 토지편 준비되어 있는데요.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